혹시 당뇨 관리하시면서 공복 혈당하고 당화 혈색소만 들여다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숫자가 조금 오르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조금 내리면 그제야 한숨을 돌리시지요. 그런데 이런 날은 없으셨습니까? 병원에서 수치 좋으시다는 말을 분명히 듣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던 날 말입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는 괜찮다는데 내 몸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은 날.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손등에 살짝 긁힌 자리가 한 달이 가도 그대로고 운동을 하고 나면 개운하기는커녕 더 지치는 그런 날.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당뇨가 진짜 좋아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혈당 수치 말고 우리 몸이 따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가 좋아지고 있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베개하고 양말, 그리고 수첩 한 장이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이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하면 주치의 선생님 판단 아래 지금 드시는 약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날도 오게 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네 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신다는 분들이 어디서부터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그것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고 저와 함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신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으시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당화혈색소라는 숫자, 이게 사실은 지난 석 달 동안의 평균값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석 달치 가계부를 펴놓고 맨 아래 평균 지출액만 딱 보는 것과 같습니다. 평균만 보면 이 집은 참 알뜰하게 잘 사는 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날짜별로 한 장씩 넘겨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통장이 텅 비어 있고 어떤 날은 감당 못할 만큼 터져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숫자는 그 출렁임을 몽땅 덮어버립니다. 우리 혈당도 똑같습니다. 석 달 평균이 아무리 좋아도 하루 안에서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치고 있으면 우리 몸은 그 요동 때문에 조금씩 상해갑니다. 그리고 그 요동이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입니다. 밤은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지요. 그러니까 밤사이 내 몸이 스스로 혈당을 어떻게 다뤘는지가 아침 컨디션에 고스란히 찍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올해 73 되신 장옥선 어르신이 계십니다. 젊어서부터 시장에서 옷 수선집을 오래 하신 분인데요. 검사 수치를 맞춰보겠다고 저녁을 거의 안 드시다시피 하셨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니까 스스로도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셨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몸이 천근만근이더랍니다. 병원에서 자기 전 혈당과 아침 혈당 기록을 보시더니 밤 사이에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래요. 어르신은 그날부터 자기 전과 일어난 직후 혈당을 수첩에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수첩을 들고 다시 병원에 가셔서 저녁 식사와 약 드시는 시간을 선생님과 함께 조정하셨지요. 요즘은 아침에 눈 뜰 때가 한결 가볍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밤 사이에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것을 야간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건 자는 동안 벌어지는 일이라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침에 대신 말을 해줍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나 속옷이 땀으로 젖어 있다. 둘째, 악몽을 자주 꾼다. 셋째,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 여기에 더해서 아침 공복 혈당이 오히려 평소보다 높게 나온다면 밤사이 저혈당을 강하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저혈당인데 아침 혈당이 왜 높으냐고요? 이게 참 얄궂습니다. 밤중에 혈당이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이 큰일 났다 싶어서 간에 저장해둔 당을 급하게 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는 오히려 높게 찍히는 거죠. 이걸 소모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 말고 새벽 현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8시 사이에는 우리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하느라 여러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그 호르몬이 간에서 당을 새로 만들어내면서 공복 혈당이 오르는 겁니다. 둘 다 아침 혈당은 똑같이 높게 나오는데 대처하는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 아침 숫자 하나만 보고 저녁을 더 굶으시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 2, 3시쯤에 딱 한 번 알람을 맞춰놓고 혈당을 재보시는 겁니다. 그때 혈당이 낮게 나왔다면 소모기 현상 쪽이고 그때 이미 오르고 있었다면 새벽 현상 쪽입니다. 물론 이걸 매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료 가시기 전에 2, 3일만 해보시고 그 숫자를 가져가시면 선생님이 훨씬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보다 저혈당이 와도 그 신호를 잘 못 느끼십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야 아는 건데 그 감각 자체가 무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저혈당 무감지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아침에 몸이 보내는 신호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수첩 한 권을 머리맡에 두시고 보름 동안 하루에 2줄만 적으십시오. 첫 줄은 자기 전에 괌혈당, 둘째 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괌혈당입니다. 여기에 그날 아침 몸이 가벼웠는지 무거웠는지 한마디만 덧붙이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을 다음 진료 때 그대로 들고 가십시오. 절대로 그 숫자를 보고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자료를 만드는 것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조정하는 건 주치의 선생님의 몫입니다. 요즘은 팔에 붙이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 분들은 하루 중에 혈당이 70에서 180 사이에 머문 시간이 몇 %나 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 70%를 넘으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평균값 하나가 아니라 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뜰 때의 내 몸, 그건 밤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작은 상처가 깨끗하게 잘 아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손등을 어디에 살짝 긁히셨거나 모기 물린 자리를 긁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자리가 며칠 만에 흔적 없이 사라지던가요? 아니면 거뭇거뭇하게 자국이 한참을 남던가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아주 정확한 검사지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수도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실 앞에서 수도를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그런데 제일 꼭대기, 제일 끝집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보면 졸졸 나오다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이 낡고 좁아진 곳이 어디부터인지는 그 끝집에 가봐야 아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그 끝집이 바로 손끝과 발끝입니다. 심장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이지요. 그래서 혈관과 신경은 언제나 여기서부터 먼저 상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아무는 속도라는 건 그 끝집까지 피와 영양이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가느다란 실핏줄이 먼저 망가지고 그 실핏줄에 기대어 사는 신경도 함께 무뎌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3분 중 1분 정도가 이 말초신경병증을 갖고 계신 것으로 봅니다.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대목이 있습니다. 신경병증이 있는 분들 중에 절반가량은 검사에서는 이상이 나오는데 본인은 아무 증상을 못 느끼십니다. 저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아시는 거지요. 딱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다쳤는데 아프지 않은 것은 안 다친 것이 아닙니다. 감각이 사라진 겁니다.
발에 상처가 났는데 통증이 없으면 그 상처를 밟고 또 밟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물집 하나가 몇 주 만에 큰 일로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저녁에 씻으시기 전에 딱 1분만 발을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순서는 5단계입니다. 첫째, 양말을 벗고 발등과 발바닥을 눈으로 훑으십시오. 둘째, 발가락 사이를 하나씩 벌려서 보십시오. 여기가 제일 잘 무르는 자리입니다. 셋째, 발 뒤꿈치는 잘 안 보이니까 작은 손거울을 바닥에 놓고 비춰보십시오. 넷째, 발톱 주변에 파고든 곳이나 색이 변한 곳이 없는지 보십시오. 다섯째, 양말 자국이 유난히 깊게 파여 있거나 오래 남지는 않는지 보십시오. 붓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5가지를 보시면서 나쁜 신호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며칠이 지나도 닦지가 않았는 상처, 아물고 나서 시커멓게 자국이 오래 남는 자리, 굳은 살 밑을 눌렀을 때 물렁하게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언제 다쳤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 상처.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시면 집에서 소독약 바르고 버티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보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씻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발은 37도가 넘지 않는 미지근한 물로 씻으십시오.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시면 안 됩니다. 씻고 나서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두드려 물기를 없애시되 발가락 사이는 특별히 더 꼼꼼하게 말리십시오. 습하면 무좀이 생기고 무좀 자리가 갈라지면 그게 곧 상처가 됩니다. 보습제는 발 전체에 바르시되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마십시오. 발톱은 일직선으로 깎으시고 가장자리를 절대 파내지 마십시오. 눈이 어두우시면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부탁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굳은 살이나 티눈은 칼이나 약으로 직접 떼어내지 마시고 병원에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마다 꼭 사고가 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장판이나 핫팩에 발을 직접 대고 주무시는 겁니다. 감각이 무뎌진 발은 뜨거운 것을 뜨겁다고 알려주지 못합니다. 자고 일어나 보면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있는 거죠. 발은 이불로 덮어서 따뜻하게 하시고 열기구에 직접 대지 마십시오. 신발도 중요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교육 자료를 보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이 발궤양 원인의 60%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신발을 신기 전에 안에 자갈이나 이물질이 없는지 손을 한번 넣어보시고 집 안에서도 맨발로 다니지 마십시오. 반대로 좋은 신호는 이렇습니다. 긁힌 자리가 며칠 안에 닦지가 않고 흉터 없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발가락 끝에 감각이 또렷해서 양말이 접힌 것도 느껴집니다. 저녁마다 시리고 저리던 느낌이 예전보다 덜합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셨다면 그 끝집까지 물길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병원에서 하는 발 검사, 이건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얇은 실로 발바닥을 눌러 감각을 확인하는 검사인데 몇 분이면 끝납니다. 말초 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은 평생 동안 발에 궤양이 생길 위험이 15에서 25%에 이릅니다. 4분 중 1분까지도 겪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검사를 마지막으로 받아보신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발은 하루 종일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한 번도 봐달라고 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드려야 합니다. 저녁마다 1분, 세상에서 가장 값싸고 가장 정직한 검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가지가 가만히 있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였다면 3번째는 움직이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3번째 신호는 운동을 하고 난 뒤에 몸이 개운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운동만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처지고 다음 날까지 못 일어나신다면 그건 열심히 하신 게 아니라 무리를 하신 겁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아궁이에 장작 넣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잘 마른 장작은 넣자마자 불이 확 붙어서 방바닥이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런데 비 맞은 젖은 장작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연기만 자욱하게 나고 눈만 맵지 방은 좀처럼 안 데워집니다. 운동도 똑같습니다. 몸이 당을 제대로 쓰고 있으면 움직인 만큼 불이 붙어서 개운해집니다. 당을 못 쓰는 몸은 연기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뒤의 개운함은 내 근육이 당을 받아 쓰고 있다는 영수증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당을 가장 많이 가져다 쓰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근육입니다. 밥을 드시면 그 당분이 피 속을 돌다가 근육으로 들어가서 쓰이고 저장됩니다. 근육이 이 문을 잘 열어주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걷고 난 뒤에 몸이 가뿐하다는 건 그 문이 잘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억울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혈당을 재보니 오히려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당뇨병학회 학술지에 실린 자료를 보면 강도가 지나치게 높은 운동을 하면 몸에서 카테코라민 같은 호르몬이 확 올라갑니다. 이 호르몬이 간을 자극해서 당을 새로 만들어내게 합니다. 근육이 쓰는 양보다 간이 만들어내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운동 직후에 혈당이 오르고 그 상태가 한두 시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서 혈당이 올랐다면 운동이 나쁜 게 아닙니다. 강도가 지금 내 몸에 비해 과했던 겁니다. 특히 아침에 아무것도 안 드시고 나가서 숨이 턱에 차도록 걸으시는 분들, 이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새벽에는 원래 몸이 당을 만들어내는 시간인데 거기에 센 운동을 얹으니 당이 이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알맞은 강도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말하기로 확인하십시오. 걸으면서 옆 사람과 짧은 대화가 되면 알맞은 강도입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면 너무 약한 것이고 말이 자꾸 끊기고 숨이 차서 대답을 못 하시면 과한 겁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말은 되고 노래는 안 되는 정도. 그 사이가 여러분의 강도입니다. 시간을 잡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밥 드시고 30분쯤 지난 뒤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걸으십시오. 이걸 아침, 점심, 저녁 3번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한 번에 1시간을 몰아서 걷는 것보다 끼니마다 짧게 나눠 걷는 편이 식후 혈당을 눌러주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빈속에는 센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걷더라도 가볍게, 짧게 하십시오. 전체 목표는 일주일에 150분입니다. 하루 20분 조금 넘게 걸으시면 채워지는 양입니다. 그리고 걷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의 양입니다. 앞서 근육이 당을 쌓아두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자리가 작으면 아무리 문을 열어도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근육을 쓰는 운동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헬스장에 가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3차례, 벽을 짚고 서서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를 15번씩 2차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근력 운동은 이틀 연달아 하지 마시고 하루씩 쉬어가며 하십시오. 한 가지 안전 문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거나 저혈당이 잘 오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운동 도중에 혈당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가실 때 주머니에 사탕이나 작은 주스 하나는 꼭 챙기십시오. 그리고 걷기 전에 신발 안에 이물질이 없는지, 발에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고 나가십시오. 감각이 무딘 발로 오래 걸으면 걷는 동안에는 모르다가 집에 돌아와서야 물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보태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직전과 끝난 뒤 30분쯤에 혈당을 한 번씩 재서 적어 보십시오. 딱 사나흘만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 정도 걸으면 혈당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어느 강도부터 오히려 올라가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운동법이 아니라 내 몸의 운동법이 생기는 겁니다. 이 기록도 아침 혈당 수첩에 같이 적어서 진료 때 가져가십시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신호는 이렇습니다.
걷고 나면 머리가 맑고 기분이 가뿐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근육이 뻐근하긴 해도 못 일어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운동한 날 저녁, 혈당이 안 한 날보다 낮게 나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개운하다고 대답하는 만큼 딱 그만큼 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밤이 조용해지고 눈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밤에 물 찾는 횟수와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눈앞이 흐렸다 맑았다 하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다가 깜빡 잊어버린 적 있으시죠? 물이 넘치기 시작하면 온 식구가 걸레를 들고 달려듭니다. 넘친 물을 퍼내고 닦아내느라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우리 몸에서 그 걸레 역할을 하는 게 콩팥입니다.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아지면 콩팥이 그 당을 소변으로 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만 나가는 게 아니라 물까지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늘고 몸에 물이 모자라니까 자꾸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시니 또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밤새 온 식구가 걸레질하는 그 집이 바로 우리 몸이었던 셈이지요. 그러니까 밤이 조용해졌다는 건 욕조에 수위가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콩팥이 더 이상 급하게 퍼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건 혈당이 상당히 안정됐을 때 나타나는 변화라서 몸이 보내는 신호 중에서도 꽤 정직한 편에 속합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신문 글씨가 잘 보이다가 며칠 뒤에는 뿌옇게 번져 보인 적 없으십니까? 안경 도수가 갑자기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이건 혈당이 크게 오르내릴 때 눈 속 수정체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초점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노안이 갑자기 심해진 게 아니라 혈당이 출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흔들림이 사라지고 보이는 정도가 일정해졌다면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지는 신호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밤에 물을 찾는 횟수가 줄었다. 둘째, 화장실 가느라 깨는 횟수가 줄었다. 셋째, 눈앞이 흐렸다 맑았다 하는 일이 없어졌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면 몸이 확실히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콩팥이 보내는 신호도 함께 봐두셔야 합니다. 소변의 거품이 유난히 많이 일고 한참을 안 꺼지거나 아침마다 눈두덩과 발등이 부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콩팥이 붙잡고 있어야 할 단백질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눈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시면 1년에 한 번은 소변 검사와 콩팥 기능 혈액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진료 때 이 검사를 언제 받았는지 여쭤보십시오. 목이 마를 때 무엇으로 채우시는지도 중요합니다. 갈증이 난다고 단 음료수나 과일 주스로 채우시면 그 순간 혈당이 또 올라가고 콩팥은 다시 퍼내기 시작합니다. 넘치는 욕조에 물을 더 트는 셈이지요. 목이 마르시면 맹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밤에 덜 깨고 싶으시면 저녁 국물과 물은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까지만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 물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줄여야 할 것은 마시는 총량이 아니라 마시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당뇨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자 어르신은 전립선 문제일 수 있고 심장이나 콩팥이 약해지셔도 그렇습니다. 혈압약 중에 소변을 빼는 약을 드시고 계셔도 그렇고 저녁에 물이나 국물을 많이 드셔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횟수가 안 줄었다고 해서 혼자 당뇨 탓으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반대로 줄었다고 해서 다 좋아진 걸로 단정 지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진료실에서 함께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눈에 대해서도 한 가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당뇨로 인한 망막 손상은 초기에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시력이 멀쩡한데도 망막 안쪽에서는 이미 실핏줄이 터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료 지침은 제2형 당뇨병은 진단받는 그 시점에 바로 안과 검진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시력 검사 말고 동공을 넓혀서 망막 안쪽을 들여다보는 검사입니다. 눈앞에 검은 점이 떠다니거나 빛이 번쩍이거나 시야 한쪽이 커튼처럼 가려지면 그건 다음 예약을 기다릴 일이 아니라 그날 바로 가셔야 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신호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만드신 수첩에 이제 4줄이 채워집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몸 상태, 발과 상처, 걷고 난 뒤의 느낌, 그리고 밤에 깬 횟수. 하루에 이 4줄이면 됩니다. 혈당 숫자만 적힌 종이보다 이 4줄이 적힌 수첩이 여러분의 몸을 훨씬 더 많이 말해줍니다. 좋아진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밤이 조금씩 조용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꼭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4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거냐? 막막하고 억울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덜 하고 계신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방향이 다른 쪽을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대개 이런 말을 들으십니다. 적게 드세요. 살을 빼세요. 운동을 더 하세요. 그런데 이 처방은 살이 찌면서 당뇨가 온 분들에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국내 연구를 보면 당뇨병 환자 3분 중 1분가량은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른바 마른 당뇨지요. 그리고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낮다는 연구가 오래전부터 꾸준히 나와 있습니다. 살이 쪄서 온 당뇨와 인슐린을 만드는 힘이 약해서 온 당뇨는 같은 병 이름을 달고 있어도 가야 할 길이 다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마당에 우물이 있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헤프게 퍼쓰는 집은 아껴 쓰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샘이 작아서 물이 조금씩밖에 안 고이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집에 대고 물 그만 쓰라고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밭이 말라 죽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 밭이 근육입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힘이 약한 분이 무작정 끼니를 줄이면 혈당 숫자는 잠깐 내려갈지 몰라도 근육이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근육이 어디입니까? 당을 가장 많이 받아 쓰는 곳입니다. 그 근육이 줄면 갈 곳을 잃은 당이 피 속에 남습니다. 저녁을 굶었더니 밤에 저혈당이 오고 몸이 놀라서 새벽에 당을 뿜어내고 아침 혈당이 더 높게 나오는 그 악순환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애쓴 만큼 나빠지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관리를 하시는 동안 체중이 계속 줄고 계시다면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부러 뺀 것도 아닌데 몇 달 사이에 옷이 헐렁해지셨다면 몸이 당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근육과 지방을 대신 태우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원래 마른 편이신 어르신께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체중계 숫자가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서 수첩에 함께 적어두십시오. 그래서 방향을 바꾸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끼니마다 단백질을 1가지씩 꼭 올리십시오. 계란 1알, 두부 1모이 반, 생선 1토막, 두유 1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밥의 양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이건 줄이지 마십시오. 밥그릇을 비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콩팥이 나쁘다는 말을 들으신 분은 단백질 양을 반드시 주치의와 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끼니마다 짧게 걸으십시오. 식후에 10분씩만 걸으셔도 당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셋째, 잠을 챙기십시오. 잠이 부족하면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내보내고 그 호르몬이 새벽 혈당을 밀어 올립니다. 식단만 붙잡고 잠을 놓치면
한쪽 손으로 쌓고 한쪽 손으로 무너뜨리는 격입니다. 잠은 길이도 중요합니다. 6시간이 안 되게 주무시는 날이 계속되면 공복 혈당이 올라간다는 연구들이 여럿 나와 있습니다. 7시간 안팎을 목표로 하시되 잠자리에 드는 시각과 일어나는 시각을 매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시간을 억지로 늘리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진료 때 선생님께 여쭤볼 3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제 당화혈색소 목표는 몇 %입니까? 둘째, 저는 저혈당 위험이 있는 편입니까? 셋째, 재발 검사와 눈 검사는 마지막으로 언제 했습니까? 이 3마디면 충분합니다. 짧은 진료 시간에도 이 3가지는 반드시 답을 듣고 나오십시오. 노력의 양을 늘리기 전에 노력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점검이 앞으로의 반년을 바꿉니다. 이제 대단히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첫째, 오늘 말씀드린 신호가 좋아지셨다고 해서 절대로 약을 스스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몸이 스스로 혈당을 감당할 힘이 생겼는지는 증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혈액 검사와 진찰을 함께 보고 주치의 선생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좋아진 신호를 들고 가서 보여드리는 것까지가 여러분의 몫이고 약을 줄일지 말지는 선생님의 몫입니다. 순서가 지켜져야 안전합니다. 둘째,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거나 저혈당이 잘 생기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 대처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눈앞이 아득해지면 참지 마시고 바로 당분을 드십시오. 사탕 서너, 알이나 주스 반 컵 정도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15분 뒤에 혈당을 다시 재보시고 여전히 낮으면 한 번 더 드십시오.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은 지방 때문에 흡수가 느려서 응급 상황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감기나 장염으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게 됐을 때가 위험합니다. 못 먹으니까 약도 인슐린도 알아서 건너뛰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플 때는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에 연락해 어떻게 할지 확인하십시오. 넷째, 65 넘으신 어르신은 혈당 목표가 젊은 분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 낮게 잡으면 저혈당이 오고 저혈당은 어지럼과 낙상,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남의 수치와 비교하지 마시고 내 목표가 몇인지를 선생님께 직접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콩팥이나 간이 나쁘다는 말을 들으신 분은 오늘 말씀드린 단백질과 운동 강도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드셔야 할 단백질의 양도, 하셔도 되는 운동의 강도도 사람마다 다르게 정해집니. 다. 여섯째, 발에 상처나 물집, 색이 변한 곳이 생기면 집에서 소독약으로 버티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하루 이틀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식품이나 즙, 어떤 좋다는 제재로도 당뇨약을 대신하실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은 전부 약을 대신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몸을 정확히 읽는 방법입니다. 새로 무언가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신 뒤에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당뇨가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는 검사지 위가 아니라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몸이 가벼운 것, 작은 상처가 흉터 없이 아무는 것, 걷고 난 뒤에 지치지 않고 개운한 것, 그리고 밤이 조용해지는 것. 이 4가지입니다. 오늘부터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수첩 한 권을 머리맡에 두시고 보름 동안 하루에 4줄만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수첩을 다음 진료 때 들고 가십시오. 혈당 숫자만 적힌 종이 한 장보다 그 수첩이 여러분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이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하면 언젠가 선생님께서 먼저 약을 조금 줄여봅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날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겁니다. 다만 그 말씀은 선생님이 먼저 꺼내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장옥선 어르신은 요즘도 수첩을 들고 병원에 가십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숫자만 들고 가지 않으신다는 것. 수치 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4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동안 잘해오셨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신호 중에서 몇 번째가 아직 제일 멀게 느껴지시나요? 번호만이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들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로 마음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이웃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하나 보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